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40년, 한의사로 25년 진료 현장에 있으며 치매를 비롯한 각종 난치병을 한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난치병이죠. 오늘 치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의학과 한의학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초기에만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한가요? 왜 조기 진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치매 조기 진단이 물론 중요합니다. 가성 치매가 약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원인 질환을 초기에 빨리 제거하면 완치도 가능하고요. 다른 치매도 치료 효과도 크고 오래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료,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치매 초기 진료, 초기 진단은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병의 본질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는 초기지만 알츠하이머 병으로는 이미 7단계 중 4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라고 치료하지만은 사실 병은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 치료하는 것은 정확한 초기 진단이 아니고 초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오히려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기 진료, 조기 치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가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 하면요. 뇌세포는 정상 뇌세포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완전히 떨어지면 사멸, 죽어서 사라지거나 또는 좀비 뇌세포로 남아있게 됩니다. 치매 초기가 되어도 머릿속에는 정상세포는 거의 사라지고 활력이 다양하게 떨어진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죽어버린 세포를 대신할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가 되면은 이미 뇌세포가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회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좀비 뇌세포는 재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활력이 다양하게 떨어진 뇌세포만 활력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료를 해도 활력 회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된 부분만큼은 치료가 되지 않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많아지기 전인 경도 인지장애, 그보다 더 전 단계인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진정한 조기 진료, 조기 치료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방금 한 이야기는 의학적 관점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면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하는 생산적인 활동 능력이 떨어질 때부터 치매를 하고요. 혼자 사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중기 치매, 기본적인 대소변을 가리거나 하는 기본적인 생활 능력조차 떨어지면 치매 말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 초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은 기억력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작업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로 처리를 하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치매가 되어 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지력, 인식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작업 과정이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감정으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 정도를 보면은 치매가 되었을 정도에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갖고 일주일 내에 있었던 본인이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기억을 못 하는데, 물론 이럴 때 이제 단서를 주거나 사건을 재현해 주거나 이렇게 힌트 비슷하게 주면은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기억력 장애라서 치매 초기 증상이고, 그래도 기억이 나더라 그러면은 경도 인지 장애,
그보다 덜하면은 주관적 인지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100만 원을 껐어요. 그리고 빨리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돈을 안 갚아서 갑순이가 갑돌이를 따지러 왔습니다. 왜 끄간 돈을 갚는다더니 안 갚어 했더니 갑돌이가 전혀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끄갔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치매이고 맞아 돈 끄갔지 얼마 끄갔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은 경도 인지장애이고 또 을순이가 오는 걸 보자마자 돈 받으러 왔구나 하고 떠오른다면은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인지력, 인식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시간에 대한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계절이다, 날짜가 뭐다, 시간이 흐르는 걸 잊어버리면 냄비도 태울 수도 있겠죠. 흘러가는 거라든지 이런 증상이 치매 초기가 되면은 시간에 대한 혼동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혼란도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치매 초기가 되면은 먼 길이라든지 지하철 한성역이라든지 조금 복잡한 길, 낯선 길 이런 데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기가 되면은 늘 다니던 노인정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도 길을 놓칠 수가 있고요. 말기가 되면 집안에서 화장실이 어딘지 부엌이 어딘지도 분간 못할 정도로 장소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치매가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좀 덜 나타나지만은 조금 진행되면서 시공간 능력이라는 게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공간을 이해하고 내가 걸어간다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 공간이 변하는 거라든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을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게 평지인지 낭떠러지인지도 잘 구별 못해서 실족을 하거나 낙상을 당해가지고 골절을 입고 굉장히 치매가 악화될 수 있는 시공간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면 인식력이라고 있죠. 사람을 보고 알아보는 거. 옛날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잘 알아보는데 초기 정도가 되면은 최근에 알던 사람은 몰라봐요. 그리고 자주 보지 않던 친지나 친구도 오래된 친구는 몰라보게 되는 그런 인식력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업하는 능력, 우리 머릿속에서 그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를 작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사고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와 비교 분석해서 따져보고 결론 내리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보다 사람이 진중하게 일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도 잘못해서 이상한 물건도 사오고 또 뭘 하려다가 주저하거나 우유부단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치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로 처리할 수 있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작업을 완료하는데도 어렵고 좋아하는 게임, 바둑을 잘 뒀는데 바둑도 못 둔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된장찌개를 끓인다든지 이런 익숙한 일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게 작업 능력과 서로 맞물려 있는데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명사가 사람 이름이나 물건의 이름 같은 명사를 떠올리는 능력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고 시계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시간 나는 거 이런 식으로 다른 그 용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 증상이 떨어지는 거 말고 그 언어 능력에 들어가는 거이지만 이해력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면은 치매 환자가 TV를 단순한 프로만 틀고 또 채널도 바꾸지 않고 하루 종일 크게 틀어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귀에 안 들려서가 아니고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단순한 프로를
크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채널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만 들으신다면은 치매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무의지증이 생기게 됩니다. 무의지증이 무엇일까요? 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도 안 가려고 그러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려 하고 자발적으로 뭐 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인께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의지증, 의지가 없는 무의지증이라 해서 치매의 증상이고요. 그리고 성격과 행동이 변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얌전하던 사람인데 화가 많아지거나 짜증을 잘 내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의심이 많아지거나 두려움이 많아지거나 편집증이 있어서 계속 이빨을 닦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성적 욕구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감정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도 치매일 수가 있는데 이런 무의지증이나 화를 많이 내고 성격이 바뀌고 이런 경우에는 전두척도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머리가 나빠져 가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매 예방 노력과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치매 예방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화가 많아진다면 치매를 의심하라고 하는데 우울감과 치매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가 많아진다면은 치매일 수 있죠. 사람들은 기억력만 괜찮으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력이 온전해도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화가 많아지거나 짜증이 심해지거나 또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본능적 욕구를 따르거나 또 그리고 편집증이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전두척도 치매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반대로 활달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집에만 있으려 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한 경우 무의지증, 그러니까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무의지증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전두척도염 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치매의 바로 전 단계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기억력이 아닌 다른 부분이 떨어지는 것을 경도 행동 장애일 수 있고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경도 행동 장애일 수도 있지만 이미 치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에서도 우울증이 잘 생기고 우울증도 치매가 잘 되기 때문에 우울증을 단순히 그냥 우울증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곧 치매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치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시고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나타나면은 평소와 달리 기력이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력이 떨어져 보이거나 또 여기저기 아프다고 표현할 때도 우울증일 수 있고요. 또 물론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이거를 의학적 치료를 잘 안 들을 경우에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은 주된 원인이 노인성 우울증은 내 혈류순환, 혈액장애와 관계가 많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2026년에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독 대한민국에 치매 환자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인구가 늘었다는 거죠. 2025년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서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대사증후군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예전과 달리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는 신체 활동이 부족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주된 이유이고요. 여기에 여성 노인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조기 치매,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생기는 확률이 요즘 증가했다는 것. 진단을 예전보다 잘하기고 그러니까 쉽게 병원을 접근하기 때문에 진단이 많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최근 내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치매 역학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2016년도에도 한 것이 있는데 원래 23년에 65세 노인 인구가 2018년에 추측할 때는 노인 인구가 9.5%가 될 거라고 추측했는데 2023년도에 실제로 해보니까 9.25%로 치매 유병률은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생각할 때 2023년도에 치매의 바로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22.25%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28.42%로 6.1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유병률은 줄어들고 그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많이 늘게 되었다는 거고요. 2025년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97만 명이었고 2026년도에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요. 200만 명이 되는 시점을 2039년이라고 생각했는데 2044년으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걸로 추정되고요. 경도 인지장애는 2025년에 지금 298만 명 정도가 있고요. 2033년이 되면은 400만 정도의 경도 인지장애인 분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잘 걸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가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요인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수정 불가능한 요인이 있고요. 내가 노력하면은 바뀔 수 있는 수정 가능 요인이 있는데 수정이 안 되는 요인은 유전적인 것, 가족적인 경향,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인종이 뭐냐 이런 거는 뭐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은 바꿀 수 있는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에서 발표한 수정 가능 요인 14가지를 하면은 45%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알려진 거고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수정하면은 치매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조기 교육이 한 5%,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받으면은 치매 환자가 100명이 생기면은 5명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청력 손실, 중년부터 기가 나빠진 거를 잘 컨트롤 하면은 7명 정도, 7% 정도 예방 효과가 있고, 고지혈증, 이 7%, LDL이죠. 특히 고지혈증을 잘 컨트롤해도 7%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울증, 두부해상, 신체활동 부족, 당뇨병, 흡연, 고혈압, 비만, 가음 이런 게 이제 중년에 주의할 그런 생활 습관이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 고립,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외톨이처럼 생활하시면은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100명 중에 5명이 그런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을 가능하면은 노인정에 가시거나 가족과 함께 사시거나 이웃과 어울려 사시거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공해가 옛날에는 그런 걸 생각 안 했는데 공해라든지 나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한 3% 정도, 시력, 눈이 나빠지는 것도 한 2% 정도 치매 발병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요소들을 잘 컨트롤하면은 이 정도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이대별로 치매가 생기는 이유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치매는 어쨌든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혈관 치매가 나머지 3분의 1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전두척 두엽 치매가 많고 레비소체 치매가 좀 있고 이런 순으로 치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가 나이에 따라 호흡을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45세에서 65세 사이는 전두척두엽 치매가 잘 생기고요. 물론 그 나이대에 가장 많은 치매는 역시 65세 이전에 생기는 조발성,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숫자로는 그래도 제일 많고 혈관 치매도 많고 전두척두엽 치매는 이 나이대에 가장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0세가 넘으면서 레비소체 치매나 파킨슨 치매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65세가 넘으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70세가 넘으면은 혈관 치매가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80세가 넘으면은 치매가 본격적으로 많아지는데 85세 이상 인구 중에는
20%에서 40%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은 치매가 20에서 40%니까 약 3분의 1이 치매 환자고 나머지 3분의 2는 경도인지장애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치매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프리온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크로초펠트 야콥병이라고 했던 옛날에 강우병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프리온이라는 비정상 단백질인데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이런 프리온병은 전염이 되는 치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매독이라든지 대상포진 또는 헬퍼스 바이러스 또 치주염의 일부는 전염이 되고 감염을 일으켜서 치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될 수 있는 치매는 프리온 질병에다가 매독, 대상포진, 헬퍼스 바이러스, 치주염 이런 병들은 전염이 되는 치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첫째 중요한 것은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뭐니 해도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뇌 자극, 뇌 운동이라 그러는데 머리를 열심히 자극을 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가해서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뇌를 자극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열심히 자극했으니까 또 충분히 쉬게 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는 열심히 사용하면서 생긴 활성산소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소를 빨리 중화시키게 해줘야 되고 다섯 번째는 뇌의 각종 스트레스, 물리적 스트레스라고 하면 머리를 다치거나 가격을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물리적 충격을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스트레스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나쁜 공해 물질을 마시거나 가공식품의 나쁜 성분을 먹거나 이런 것은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하우는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골고루 적당하게 잘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 건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 배설을 해야 되는 것은 장 건강도 의미하고 소변, 대변, 땀 이런 것도 잘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율신경 기능, 특히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설을 잘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열심히 활동을 잘해야 되니까 잘 활동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잘 머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내 운동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잘 쉬고 잘 자고 잘 휴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5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매는 유전병인가요? 치매가 유전병인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요. 혈관 치매는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유전하고는 별 관계 없지만은 혈관 치매도 카라실이라는 유전성 혈관 치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100명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린 사람 중에 1명 정도, 1% 정도는 유전병이고요. 한 20% 정도는 아포, 이포 유전인자가 있는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병이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그런 질병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60%는 전혀 유전과 관계없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은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은 식습관, 생활습관, 환경 같은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A급 정품 타이어로 태어났더라도 오프로드 길 또 험하게 운전하는 주인을 잘못 만나면은
10만 킬로 보정을 받고 태어났는데 뭐 6만 킬로도 안 돼서 터질 수도 있죠. 그것만큼 100세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유전적으로 태어났는데 아무렇게나 살면은 60세도 안 돼서 치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우리 신체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고 뇌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고 안티에이징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지방을 드셔야 됩니다. 좋은 지방을 드신다는 이야기는 나쁜 지방을 피해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포화 지방은 가식하는 건 나쁩니다. 조금은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화 지방도 크기가 길이가 긴 거 짧은 중간 짧은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 거는 육류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짧은 거를 좀 드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데 짧은 것은 코코넛처럼 MCT 오일, 미드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중간 사슬 중성 지방이라는 기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MCT 오일을 좀 챙겨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지질이라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지방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조직으로 옮겨주는 피를 통해서 옮겨주는데 필요한 지단백도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지질을 드시려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곳이 생선, 계란 같은 데 있는 레시틴이 인지질입니다. 이런 걸 드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요. 의외로 내가 기름, 지방을 많이 안 먹는데도 탄수화물을 가식하거나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이나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기름 합성이 많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합성되기 때문에 나는 지방을 많이 안 먹어도 지방을 많이 먹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은 정리하면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것이 좋고요. 오메가6는 염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포화지방도 조금은 드시는 게 좋지만 가식하는 것은 곤란하고 트랜스 지방은 피하셔야 되고 중간 사슬 포화지방인 MCT도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도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하루에 1g 정도, 성장기에 있거나 노인이 돼서 근육이 약해지는 사람은 1.2g 정도 조금 더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1kg당 1g을 먹으려면은 대충 60g을 먹으려면은 단백질이 육류에는 23%가 들어있고 콩에는 20%에서 한 40%로 콩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잡곡에는 13% 들어있고 쌀에는 6, 7%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한다면은 육류가 전체 단백질의 3분의 1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그램수로 따지면 한 100g 정도를 드시는 게 좋고 나머지 단백질은 콩이라든지 잡곡이라든지 또 밥에서 들어오는 이런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하셔도 되는데 식물성 단백질만 드신다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잡곡과 콩을 섞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미네랄도 챙겨야 되는데요. 미네랄 중에는 마그네슘, 셀레늄, 아이언 이런 것들이 뇌 건강과 관련이 많고요. 여섯 번째는 항산화제를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항산화제는 뇌의 활성산소가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항노화 효과가 있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챙겨 드셔야 되는데 색소가 다양한 채소나 과일을 섞어 드시는 게 좋고요. 강황이라든지 계피라든지 특히 색소 중에는 자색, 검은색 이런 데에 항산화제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이섬유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 이외에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는 콜린이 많이 들어있는 발효식품이라든지 일부 십자가 채소라든지 이런 데는
콜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머리를 자극하는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걸 드셔서 뇌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영양제나 식품이 있나요? 어떤 한약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치매에 좋은 한약재로는 굳이 추천하자면은 당귀가 좋은데요. 당귀는 천궁 이런 거와 합해갖고 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귀, 천궁, 홍화 이런 거를 같이 드시면 좋고요. 한기도 좋은데 한기는 텔로미어, 세포 유전 DNA에 붙어있는 텔로미어를 늘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기는 인지 기능도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인삼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드시면 좋고요. 구기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산수유라든지 오미자 이런 거와 같이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품만 한약재를 쓰게 되면은 과하게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품목만 막 열심히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쌍화탕이라든지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육미지향탕 같은 아주 기본적인 보약을 체질에 맞게 한의원에서 이렇게 지어서 드시면은 가끔 드시면은 그게 오히려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시려면은 뇌세포를 재활시키는 뇌세포 재활치료 한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뇌세포 재활치료 한약은 처음에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치매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치매가 되기 전인 경도 인지장애나 그 전인 주관적 인지저하일 때부터 치매 예방 노력도 하면서 같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치매 예방에 좋은 건강식품을 추천하라면은 건강식품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치매 예방 노력, 식습관, 생활습관, 환경 이런 걸 개선하는 게 일단 먼저이고요. 다만 연세가 드셔서 질병으로 음식량이 줄어들었다든지 하면은 비타민 B와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드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은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비타민 지용성인 A, D, E, K 그 중에서 A와 K를 뺀 E, D, E는 내 건강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을 드실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지만 번거롭고 잘 모르면은 필요한 용량을 매일 반을 드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드시면은 안 드시는 것보다 낫고 계속 드셔서 남아 도는 것보다 오히려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모르고 드시면은 조금 모자라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셔서 식사를 적게 드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탈수와 전해질 언밸런스가 생기는 것이 건강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건강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면은 혀를 바라보셔야 돼요. 혀를 바라봤더니 바짝 말라 있다든지 혀가 꼬여 있다든지 하면은 빨리 탈수와 전해질을 교정해 줘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은 오인 냉국 농도나 우리가 이렇게 맛봤을 때 눈물만큼 짜지는 않고 약간 찝찝하게 간장 같은 거를 물에다 풀어서 드시게 되면 그게 전해질과 비슷한 그런 농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탈수를 교정해 주는 게 건강기능식품을 챙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부비만일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치매와 건강을 모두 잡는 식단 추천 부탁드립니다. 복부비만이 치매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떤 위험이 있느냐, 어떤 식단이 좋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복부 비만이 되면은 치매가 잘 생깁니다. 소위 뱃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뱃살이 증가되면은 치매가 증가한다는 연구 논문들은 많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 있고 복부 비만이 있는데 체중은 정상인데 복부 비만만 있다. 그러니까 배만 볼록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체형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은 남자는 15%, 여성은 23% 정도 치매가 더 잘 발병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40대 이후에는 복부 비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노년기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가체중 정도, 그러니까 정상 체중은 15%, 23% 늘지만 가체중에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2배 정도 치매 발병률이 증가되고요. 비만이면서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정상인에 비해서 3배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왜 치매가 잘 생길까요? 이유는 비만 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분비되는 거하고 또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머리가 빨리 나빠지게 되고 치매가 되기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식습관을 바꾸는 게 좋은데요. 복부 비만에 대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치매 예방을 하는 식습관이나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습관이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밥을 덜 먹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밥을 덜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듯하게 먹는 것이 좋고, 그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높은 단 음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포화지방은 과하게 먹는 건 안 좋으니까 조금 줄이고, 포화지방 중에서 길이가 중간점 되는 MCT 오일을 좀 챙겨 드시는 건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3를 챙기고 오메가6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단백질도 좀 충분히 드시고 미네랄 성분도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이런 것이 다른 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뱃살을 빼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김치 속에는 복부 비만을 좀 줄여주는 건강한 유산균이 들었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김치를 좀 챙겨 드시거나 발효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도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력이 좋지 못할 경우에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데 보청기를 끼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란셋 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면은 중년기부터 청력을 잘 보존하면은, 그러니까 기가 어두운데 보청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100명 치매가 된 사람 중에 7명이 치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써야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난청이나 청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 보청기를 썼더니 1.2배에서 2배 정도의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환자 중에서는 7%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가 청력이 떨어지면 생기기 쉬운데요. 왜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가 생기기 쉬우냐는 것은 안 들리니까 남하고 교감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떨어지면서 고립되고 소통이 감소하는 것이 인지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주된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땅을 짚고 살면은 근육이 걸어 다니면은 크게 안 약해지는데 우주선을 타고 오래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소리가 우리 기억 중추인 해마 근방에 청력 중추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자질구레하게 듣는 이런 소리 자체만도 우리가 다리를 땅에 짚고 있으면은 약해지지 않는 것처럼 해마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청에 의한 그 치료 효과를 보면은 그냥 중등도 난청 정도 되면 가벼운 난청인데 방치하면은 약 2배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하고요. 중등도면은 한 4배 정도, 고도 난청이면 한 5배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열심히 끼고 소리를 듣고 남과
교감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꼭 보청기를 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나친 음주는 치매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해 주실 술이 있을까요?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도 정해 주세요. 술을 계속 가음을 하게 되면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뿐만 아니라 뇌 전체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뇌의 혈류순환 장애도 일으키기 때문에 음주는 빨리 끊거나 좀 작게 드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고혈압도 되고 심장질환도 늘고 뇌졸중도 생기고 혈관성 치매도 늘고 젊은 사람도 잘 걸리고 알츠하이머도 잘 걸리고 범발성 치매가 잘 생기기 때문에 술은 끊으셔야 되는데 이런 이유 이외에도 비타민 B환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B환이 부족하면은 콜사코프라는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보충할 필요도 있고 비타민 B 보충보다는 술을 끊는 게 먼저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장기간 음주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14단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술 1단위라는 거는 알코올로는 한 10g 정도 되는 걸 1단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루 2단위, 여성분은 1단위 이하로 드시는 게 좋은데 다시 말하면은 맥주로는 1단위가 250cc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500cc 이하, 가능하면 250cc 이하가 좋고 여성은 250cc 이하가 좋고요. 소주는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정도에 해당되는 양을 하루 허용량이고 또 이걸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띄엄띄엄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건량되는 술은 없습니다. 같은 술이더라도 도수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쪽이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가 낮은 술이나 레드와인 정도를 조금씩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주 말고도 치매를 부르는 음식이 많죠. 음주 말고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머리에 나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 과도한 포화 지방, 혈당 지수가 높은 걸 드시거나 밥을 많이 드시거나 또 가공 음식을 드시는 것은 치매의 최악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공육에는 안 좋은 트랜스 지방이 많죠. 단순당도 많이 들어있죠. 나트륨, 방부제, 인공 첨가물 이런 나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공육을 많이 드시는 것이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은 마인드 음식, 또 지중해식 식단 이런 것들이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견과류, 채소, 통곡물 이런 걸 많이 먹는 식단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요약하면은 과도한 육식은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적당하게 육식을 하시고 고도 가공 저장식품은 피하는 게 좋고요. 가공육을 피해야 되고 또 달고 짜고 튀기고 이런 맛있는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음식의 순수한 맛을 즐기면서 음주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 또 견과류 생선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또 통곡물 같은 이런 것을 위주로 식단을 꾸리게 되면은 치매를 잘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 전통 식단이 참 좋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의 육류와 생선과 견과류와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곁들여 드시게 되면은 우리 전통 식단이 좋은 치매 예방 식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파가 치매를 이기는 재료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걸까요? 예, 양파에는 크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의 산화 반응으로 인한 염증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거하고 또 뇌세포를 나쁘게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그 세포에서 단백질을 응집하는 그런 반응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양파를
양파만 먹는 것보다는 마늘, 브로콜리, 녹차 이런 거와 같이 섞어 드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익힌 것보다 물론 생양파가 좋은데요. 얇게 썰어가지고 10분 정도 찬물에 담가 두셨다가 드시면은 자극되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드셔도 속이 쓰리는 이장장애가 있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또 콩팥이 나쁘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드실 수 있으면은 생걸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가유불급입니다. 좋은 것 속에 나쁜 면이 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이 좋지, 날을 잡아서 왕창 하루에 일요일날만 많이 드신다 이런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도 낫게 하는 효과적인 뇌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란셋 위원회에서 14가지를 주의를 하면은 45%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쭉 요약을 해보면은 뇌 운동, 뇌를 자극하는 것이 아마 23%에서 24% 정도로 거의 반 이상이 뇌를 자극을 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 여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 운동은 인지 운동도 있고 또 육체적인 운동도 뇌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 운동을 살펴보면요, 뇌를 골고루 자극시키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언어 자극이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어를 배우거나 내가 꼭 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나 꿈을 담은 요약된 단어, 예를 들면 부자라도 좋고 건강도 좋고 출세도 좋고 이런 예를 들어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단어를 한 5개 정도 요약하는 단어를 읽을 수도 있고 외국어 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외국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어떤 방법이 좋냐면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것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학 문제를 풀어보거나 계산을 하거나 논리적인 거를 하거나 즉 예를 들면은 스토크를 하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숫자 계산을 하거나 암산을 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보거나 바둑을 두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뇌 운동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감각 통합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컵을 만졌더니 이건 컵, 이건 연필 이런 감각을 통합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이런 것도 뇌 운동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러고는 신체 활동을 하면서 인지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운동에 들어가는 건데 운동을 하면서 뇌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운동과 뇌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고는 글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창의적 활동을 하는 것도 뇌 운동 아주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새롭고 즐겁고 조금 반복적이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은 쉽기만 한 것은 내 자극이 안 되니까 약간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은 내 자극이 돼서 굉장히 좋고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머리에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마인드 바디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운동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집중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태극권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기홍이라든지 명상을 하면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엑서리움 또는 엑서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건데 닌텐도의 위피시라든지 이런 것들로 게임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면은 내가 효과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손 운동법이 있나요? 손 운동이 머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호문쿨루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오른쪽에 개성하게 생긴 사람 모습을 호문쿨루스라고 이야기해요. 호문쿨루스는 중세 시대에 연금술사가 만든 인조인간을 호문쿨루스라고 했고 근시에 들어와서는 남자 정자 속에 아주 조그만 인간이 들어있다.
그 인간을 호문클루스라고 했고, 현재는 개상하게 생긴 사람을 호문클루스라 그러는데, 우리 머리에 운동이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에 얼굴의 운동을 담당하는 거라면은 그 부분을 얼굴로 그리고, 손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손을 그린 것을 이렇게 모아서 봤더니 그 모양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처럼 얼굴과 입과 입술이 엄청 크고 손도 엄청 큰 이런 사람 모습을 하더라. 이게 이제 호문클루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 운동을 하면은 손이 큰 것만큼 뇌가 많이 자극이 되고, 웃는다든지 얼굴 표정을 자꾸 하게 돼도 얼굴만큼이나 뇌가 자극이 되고,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거나 혀를 이렇게 자극을 해도 그 입과 혀가 큰 것만큼 뇌가 효과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 운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을 소개해 달라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손에 계란이 하나 들었다거나 포도 그 열매가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꼭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을 꽉 쥐었다가 뭐 10초 30초 이렇게 있다가 펴주고 이렇게 쥐었다 펴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최소한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다른 손가락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힘주어서 눌러도 되고, 책상이나 바닥에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누르는 것도 손가락을 굉장히 자극을 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러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이는 오른손은 나고 왼손은 상대방이라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렇게 내가 이겼다 아니면 남이 이겼다 이런 그걸 게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뇌 자극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방법은 10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고는 손바닥을 이렇게 한 30초나 열심히 부비고 난 다음에 눈을 자극하거나 이러면은 손바닥도 자극이 되고 얼굴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쉽게 따라 하시는 것이 손을 자극하는 방법이 되겠죠. 동시에 뭐 웃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얼굴까지 자극이 되니까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도 잡고 건강도 잡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 운동이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바깥 외출이 힘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장비 없이 하려면 가장 간단한 운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조금 힘이 있으면 스쿼트를 해도 되지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 운동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가 나중에는 운동 강도에서 조금씩밖에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은 108배를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108배가 100점이라면은 18배 가볍게만 해도 한 50점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54배 반 운동을 하면은 한 75점, 108배를 하면은 이제 100점, 그러면은 16배를 하면은 200점이냐, 216배를 하면 오히려 90점, 80점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운동을 할 때 안 좋은 점이 점점점 나타나기 때문에 가유불급이 되죠.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나 스쿼트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앉아서 발벽치기를 하죠. 발끝을 이렇게 톡톡 부딪히는 발벽치기가 이 허리, 엉덩이, 코어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서서 다리를 높이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팔에 힘이 없으면은 비스듬한 곳이나 벽에다가 팔을 기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거. 물론 팔에 힘이 좋으면 조금 낮춰도 되지만 팔에 힘이 없는 경우에는 벽부터 해서 팔굽혀펴기 하듯이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의자 옆에 서가지고 한 발로 쓰거나 발 뒤꿈치를 쓰거나 눈을 감고 또 해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뇌를 굉장히 발달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조금 팔림이 있다면은 엎드려가지고 플랭크라 그러죠. 팔꿈치와 발끝으로 이렇게 엎드려 뻗치기 하는 건데, 이런 엎드리겨 뻗치기도 내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런 운동은
108배로 따지면은 9배, 1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가벼운 운동이죠. 이게 뭐 운동이 되겠느냐? 18배만 해도 50점의 효과가 있다. 이런 가벼운 운동을 몇 차례 되풀이하면은 안 하던 운동을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의 50점 이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필사를 하거나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치매에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필사나 소리내어 읽는 것, 이런 것이 왜 치매 예방에 좋으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소리내어 읽으면은 치매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은 시각으로 보면서 글을 보고 이제 소리를 내는 거니까 시각, 또 내가 소리를 내면 청각, 이런 감각신경이 작용을 하고 또 내가 후두나 이런 가슴이나 이런 목 이런 데 근육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자극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글 내용을 이해한다든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두엽의 자극 기능과 언어 중추 기능이 아주 활발해지면서 다른 내 영역도 동시에 자극이 되면서 머리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글을 단순히 보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게 되면은 암기력이라든지 기억력이 20%에서 40% 이상 오래 유지된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고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인지 저하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또 소리를 내면 더 좋겠죠. 필사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각과 청각과 그 운동과 또 대뇌에 이제 작업을 하는 중추나 언어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뇌 전체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리 내어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고 필사를 하게 되면은 손의 운동이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 운동만큼 더 이렇게 효과적인 내 운동이 되고요. 또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한 곳에 집중하는 효과는 명상의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고 소리 내어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필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뇌 자극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학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6개월간 낭독 훈련을 시켜봤더니 기억력이 20% 이상 향상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2분만 소리 내어 읽기를 꾸준히 해도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그런 보고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면서 소리 내어 읽기를 반복하시면은 간단하면서도 집에서 가볍게 뇌를 전방위적으로 훈련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신뢰성은 있는 걸까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에서 치매 자가 진단 그런 그 방법을 이제 많이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KDSQ라 해가지고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 또 SSDQ에서 삼성 치매 선별 설문지 뭐 이런 거라든지 시계 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유용하고 믿을만 합니다. 민감도라 해가지고 치매라고 나타나는 거를 민감도라 그러는데 이게 한 85%에서 95%로 높습니다. 근데 치매가 아닌데 치매가 되면 안 되죠. 이건 이제 정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는 걸 특이도라 그래요. 아닌데 아니다고 나오는 확률입니다. 이것도 높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검사인데 문제는 이런 자가 테스트만 갖고 치매라고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높으면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자가 진단에서 치매 선별 설문지 검사를 했더니 6점 이상이면은 진단을 하는 것이 좋지만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내가 병원에 갈 만큼 뭐가 좀 잘못 나왔으니까 걱정된다 이러신 분은 병원 갔더니 아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아닌데도 내가 걱정을 했으니까 나는 치매가 아니라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더라도 이미 내가 많이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은 주관적 인지 저하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머리가 나빠졌다는 걸 내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경도 인지 장애예요. 근데 그게 머리가 나빠져갖고 내가 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좀 힘들어, 이런 생활에 방해를 받으면은 이미 치매예요. 그래서 선별선문지 결과에 치매다 아니다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내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면은 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참고로 하지만은 병원에서는 MRI라든지 신경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치매 진단이고요. 꼭 말씀드린 것은 치매 진단이란 것보다는 나의 머리가 나빠지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치매 전조 증상들도 있나요? 손이 저리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것은 주로 뇌졸중, 중풍이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중풍이나 뇌졸중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특히 혈관 치매가 되기가 쉽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다른 퇴행성 치매도 뇌 혈액순환과 관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매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말고 다른 증상, 비전형적인 신호로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는 감각 이상입니다. 감각 이상 중에 특히 후각 장애가 생깁니다. 냄새를 못 맡는 것이 레비소체 치매, 루이바디 치매가 생기기 약 10년 전부터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심하면은 물론 축농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병이 없는데 냄새를 아주 못 맡게 되면은 MRI를 찍어보면은 후각구, 후각망울이라고 전두엽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아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많이 못 맡으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감각 이상은 하지 불안 증후군, 자기 전에 다리가 형언할 수 없이 이상하게 아프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렘 수면 장애라 해가지고 반쯤 잠든 상태, 꿈꾸는 수면일 때 막 몸부림을 치거나 꿈에서 나타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렘 수면 장애도 치매의 전구 증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 말고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난청이라든지 청각이 떨어졌다든지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도 내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공간을 인식 못해서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이 자꾸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머리가 좀 나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기운이 나빠지는 것도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각 말고 두 번째는 행동하는 양상이라든지 심리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 한다든지 이유 없이 자꾸 그냥 사람이 낙담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환각이 생기거나, 또 어떤 날은 또 멀쩡했다가 어떤 날은 또 막 영 형편이 없거나, 이런 행동이나 심리 변화가 심한 경우에도 치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요. 또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전에는 안 그런데 막 화를 많이 낸다든지 잔소리가 심해졌다든지, 또 남을 보고 성적 욕구를 표현한다든지, 또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잠을 못 자거나 먹는 식습관이 막 이상하게 바뀌었다든지, 이런 행동이라든지, 또는 밤에 맨날 양치질만 하거나 맨날 신발을 닦거나, 이런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일 때도 치매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두 척두엽 손상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감각적인 증상 말고도 인식하거나 이것 말고도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은 말로 표현하는 거, 이해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작업 능력이죠. 작업 능력도 언어 능력과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데,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작업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능력도 떨어져 가지고, 또 남들하고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말로 표현할 때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으로 표현하거나, 계산 능력이 떨어져 갖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사다고 이상한 물건, 노인 아닙니다만은 노인 관광 가셔 갖고 이상한 물건을 잔뜩 사오거나, 이런 것은 판단
판단력이 떨어진 건데 언어 기능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도 치매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요. 운동 기능도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손이 떨리거나 종종 걸음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치매가 아닌가 따져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증상, 감각 기능이 떨어지거나 운동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리적인 증상이 이상의 심리적인 거나 성격이 바뀌거나 또 말하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찰을 받고 치매를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보다는 머리가 나빠져 가고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치매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짜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치매 증상이 우울증과도 비슷해 보이던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노인성 우울증인 경우에는 최근에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로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의욕 저하,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막 죽고 싶다든지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천천히 점진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본인은 매일 조금씩 바뀌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잘 인식 못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울증이냐 치매냐의 구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노인성 우울증인 경우는 이미 경도 인지장애와 같은 수준의 경도 행동장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금방 치매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치매 환자인데도 또 우울증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 구별보다는 노인성 우울증도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걸 아시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노인성 우울증을 치료해 보면은 정말 잘 낫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머리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드리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진단받으시고 때로는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노인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후 꼭 병원을 가야 한다면 언제가 제일 골든타임인가요? 조기 발견만 한다면 치매도 회복 가능한 걸까요? 부모님이나 가족을 테스트해 봤더니 6점 이상이 나왔다 이러면은 치매 검사를 빨리 받으러 가야죠. 빨리 갈수록 좋으니까. 이런 설문조사는 또 검사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치매다 아니다로 항상 제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빠졌느냐 아니냐를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점수들이 몇 개라도 나오면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받고 괜찮아도 치매 예방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이 치매가 아니라고만 좋은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치매 예방 노력을 할 때다. 이런 것이 이것은 이제 의학적 패러다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열심히 치매 예방 노력하고 또 때로는 예방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요즘 아밀로이드 항체 주사라는 것도 나왔지만은 이게 치매가 되고 난 다음에 아밀로이드를 없애도 치매가 좋아지는 것은 거의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쓰면은 어떨까 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치매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아직은 뚜렷지 않기 때문에 경도 인지장애 너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주관적 인지 저하인 단계에서 치매 예방을 하고 치매 예방 치료를 하라고 하면은 의학적으로는 그런 패러다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치매 예방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 치매일 때부터 치료하는 게 아니고 3단계 경도 인지 장애일 때 치료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본 사람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라는 걸
당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71세가 되신 분입니다. 60대 초반에 약 10년 전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자꾸 깜빡깜빡거린다고 하셨어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깜빡거리고, 두 번째는 집중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난독증이 생겼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본업은 변론하는 건데 변론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오셨는데, 제가 봤더니 경도 인지장애고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6개월 만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1년을 하겠다해서 1년을 치료하시고, 10년 전에는 제가 계속 치료하라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이분이 원래 똑똑하신 분이니까 중간에 1년 지나면 또 나빠지면 와서 또 약을 6개월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10년이 되셨는데,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전에 왔다 가셨는데 정말 좋아지셔갖고 지금은 주관적 인지 저하도 아니고 아주 정상일 정도로 머리가 좋아진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두셨으면은 몇 년 내에 치매가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슷한 분 중에 한 2년 늦게 오신 58세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임원회의에서 가끔 임원의 이름도 기억 못해서 가끔 실례를 하는 아주 경도 인지장애 초기거나 주관적 인지 저하 후반부 정도로 생각된 분이었는데 6개월 약을 드시고 기억력이 너무 좋아지셨다고 하셨고 2년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부터 한 8년 9년 전이니까 제가 계속 치료하십시오 이런 걸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를 중단하셨죠.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임원회의 중에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경도 인지장애가 심해졌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계속 치료받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지금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요. 먼저 사람은 계속 치료하셔서 지금도 멀쩡하시고, 뒤에 분은 좋아졌는데 스톱하셔서 지금 많이 안 좋아지신 거고, 이렇게 볼 때 뇌세포지혈 치료를 치매가 되기 전에 하면은 더 좋고, 치매가 되어서도 치료를 하면 좋은데 말기 치매가 되어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이 대소변을 가리신 분도 있고, 걷지 못하던 분이 걸으실 수도 있고, 말을 못 하셨는데 말씀까지 하실 수 있게 되어갖고 저한테 선말 선생님 노래를 불러주신 70대 후반의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렇게 뇌세포지혈 치료를 가능하면은 빨리 시작하면 좋고, 늦더라도 뇌세포지혈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조기 진료, 조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조기에 진료하면은 경도 인지장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치매가 아닌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 또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료, 조기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알츠하이머병 초기부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치매 조기에 발견해서 의학적인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2년 정도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뇌세포지혈 치료를 하면은 훨씬 많이 지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9년째 치료 중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던 분인데, 지금 8년째인데 그 당시에 치매가 되었다고 동네 분들이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던 동네 친구분들이 전부 치매가 되어서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했는데, 이분은 아직도 텃밭을 메고 자식은 도시에 있고 혼자 독거 생활이라 그러죠. 혼자 생활할 능력이면 치매 초기 이상 아니면 경도 인지 장애라야 되는데 지금 8년째인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이분보다는 조금 못한데 치매를 진단받고 2년 동안 약을 드시고 온 다음에 뇌세포지혈 치료를 해서 6년 동안은 거의 비슷하게 지내셨어요. 치매보다는 경도 인지장애 수준 비슷하게 지내시다가 지금부터 1년 전부터, 그러니까 7년째 되면서부터 조금씩 나빠져 갖고 지금 중기 치매가 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가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3년이고 치료를 해도 2.5년에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미 2년에다 6년 했으니까 8년을 치매 초기로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좋게 유지했던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뇌세포 재활 치료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치매 판정을 받은 후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치매가 늦게 진단받느냐 초기에 진단받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받는 충격이 다른데 일찍 진단을 받아갖고 충격을 받게 되면은 하늘이 노랗겠죠. 그렇지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답다라는 심리 과정을 겪게 돼요. DABDA인데 D 부정하게 되죠. 나 치매 아니야. denial. 그리고 A 화가 나죠. anger. 그리고 D 우울증, 디프레션에 빠지고 또 B는 바게인이라 해가지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A는 accept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치매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면은 부정을 하게 되고 좀 뒤에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근데 치매 진단을 받아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책하거나 화를 내지 마시고 수용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 자극 치료, 신체 활동 치료, 음식 치료 이런 데다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뇌세포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최대한 딜레이를 시키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감정 표현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하는 것이 좋고요. 가족들도 조금만 잘하면은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작은 성취에도 만족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특히 자녀나 가족들의 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환자가 자꾸 묻고 또 당연한 것도 못하고 하면은 이제 짜증도 나고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걸 느끼시게 되는데 환자이죠. 치매 환자는 감기 환자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흘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 왜 콧물 흘려? 너 왜 기침해? 콧물 흘리지 마, 기침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치매 환자가 비정상적인 행동하는 걸 나무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고통이 쌓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주 돌봄을 담당하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형제가 와서 봐드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벤틸레이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n분의 1로 나누는 서로 십시일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구전을 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매 환자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버려진다는 공포죠. 버려진다는 공포를 가장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거나 항상 끝까지 잘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시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집에서 내가 끝까지 돌봄을 받는다는 것만큼 환자를 위로하는 것이 없겠죠. 이런 마음의 자세와 표현이 자식이나 가족에게는 필요합니다. 치매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중간에 치료를 포기할 경우 빠르게 악화되나요? 치매는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비와 돌봄비, 특히 돌봄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이랬을 때서 이제 지원한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혜택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여기서 받는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받기 전에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5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에 계시는 분이겠죠. 집에 계시는 분은 1년에 1,733만 원이 든다는 기준이 있고요.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에 약 3,138만 원이 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은 연 최대 36만 원이고요. 이 말고도 아마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돌봄 비용이 정말 크다.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중기 이상이 되면은 돌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은 환자가 버려졌다는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다는 주간 돌봄센터 같은 데를 다니면서 조금 내성을 키운 다음에 입소를 하는 그런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은 대부분 나는 이제 버려졌다고 환자 자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요. 악화가 돼서 말기가 돼서 다시 또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나빠진 뇌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양원 같은 데 입소할 때도 중간 단계를 꼭 챙겨서 환자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오히려 요양원에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할 만한 마음을 가지실 때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는 의학적 난치병입니다. 난치병이 되는 이유는 많겠지만 제가 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한의학을 융합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제일 큰 문제가 치매의 초기를 보면 안 되고 치매를 일으키는 병의 초기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는 알츠하이머 병으로는 이미 4단계로 진행된 병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치매 초기가 아니고 알츠하이머 병이 많이 진행된 병이기 때문에 치매가 난치라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환자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속에는 알츠하이머 병이 크고 있습니다. 이 병을 잡으려는 노력이 치매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뇌세포 재활 치료와 식습관 변화, 식습관 관리, 생활습관 관리, 환경 관리와 뇌세포 재활 치료가 어우러질 때 치매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치매다 아니다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가 나빠졌다는 것을 중점을 두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